2026년 1월 이란 리알화 환율이 1달러당 142만 리알을 돌파했습니다. 겨우 3년 전만 해도 40만 리알이었던 걸 생각하면 3배 이상 폭락한 겁니다. 이란 시민들은 지금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가방 가득 돈을 들고 나갑니다. 월급을 받은 다음 날이면 이미 그 가치가 10%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원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1달러당 1,300원대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같은 시기에 어떤 나라 통화는 무너지고 어떤 나라는 버틸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란 통화 붕괴가 말하는 3가지 경제 신호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가 당장 점검해야 할 대비책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화 붕괴가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종이 조각입니다. 그 종이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내밀면 다른 사람이 받아줄 거라는 신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돈은 그냥 휴지가 됩니다. 아무도 받지 않으려 하고 가치는 끝없이 떨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첫째, 물가가 통제 불가능하게 치솟습니다. 둘째, 외국 돈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사람들이 자국 돈을 버리고 달러나 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란이 지금 겪고 있는 건 바로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진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경제 제재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제재의 핵심은 석유 수출 금지입니다. 이란 경제의 70% 이상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데 이게 막힌 겁니다.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외화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2020년 400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이 2025년에는 1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외화가 없으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밀, 의약품, 부품 같은 필수품도 사올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25년 기준 50%를 넘어섰습니다. 물건은 부족한데 돈은 계속 찍어내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작년엔 만리알 하던 빵이 올해는 15,000리알이 되는 시기죠. 이란 중앙은행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했습니다. 2020년 이후 통화량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뢰 붕괴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암시장에서는 공식 환율의 3배가 넘는 가격에 달러가 거래됐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발표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리알화를 받는 순간 달러나 금으로 바꾸려고 했죠. 이게 환율을 더 폭락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이란은 중동의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갑니다. 이란 경제가 불안하면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실제로 2024년 말부터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10%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배송비, 택배비, 비행기표 값이 동시에 오릅니다. 플라스틱 원료값도 오르니까 생수병, 과자봉지, 배달용기 값도 따라 오르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떠올려 보세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자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이란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신흥국 통화 위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해서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한 나라에서 위기가 터지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번지는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터키 리라화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아르헨티나 페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흥국 통화 불안이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 같은 걸로 몰립니다. 그러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환전할 때 손해보는 느낌, 현지에서 물가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 중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화학원료, 식품 원재료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통화위기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흔듭니다. 이란 같은 나라가 디폴트 위기에 몰리면 국제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신흥국 자산을 팝니다. 한국도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내려왔던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럼 반대로 통화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나라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 전쟁 여파로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줄로티화는 20% 넘게 떨어졌고 물가는 17%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6개월 만에 6%포인트 인상했고 외환보유액을 유럽중앙은행과 협력해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했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40%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노르웨이와 미국산 LNG로 대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4년이 되자 폴란드 줄로티는 안정을 되찾았고 물가는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3%를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신속한 정책 대응과 공급망 다변화였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동아는 2023년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삼성,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했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 유입됐고 이게 외화 보유고를 떠받쳤습니다. 수출도 연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동아는 일시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볼까요? 터키가 대표적입니다. 터키 리라화는 2018년 이후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달러당 4리라였던 게 2026년에는 35리라를 넘어섰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정책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죽는다며 오히려 금리를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80%를 넘어서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와 정반대였죠. 그러자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고 터키 국민들도 리라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물가는 통제 불가능해졌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졌습니다. 터키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통화 가치는 정책 신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경제 원칙을 무시하면 시장이 응징합니다. 이제 이 모든 사례를 통해 통화 위기를 가르는 핵심 변수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가진 달러 통장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의 외환 보유액은 100억 달러 미만입니다. 반면 한국은 4,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 환율 급등 때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해외 송금을 하거나 수익 기업을 운영한다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 추이를 분기마다 체크하세요. 이게 안전망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경상수지입니다.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과 쓰는 돈의 차이입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이 막히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 겁니다. 한국은 2025년에도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수출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화가 계속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환율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수입기업 담당자라면 한국 주력 수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주시하세요. 이게 흔들리면 환율도 흔들립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정책 신뢰도입니다.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란과 터키의 공통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시장이 정부 발표를 믿지 않으면 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0년간 인플레이션을 2~3% 범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게 신뢰의 기반입니다. 금리 결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시장과 미리 소통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시장의 신뢰를 만듭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통화정책 방향을 분기마다 확인하세요.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순간이 위험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점검해야 할 대비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송금이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환율 변동 구간을 미리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아래로 내려가면 달러를 미리 환전해 두는 겁니다. 1,400원까지 오를 때를 대비하는 거죠. 은행 앱에는 환율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목표 환율을 설정해 두면 알림이 옵니다. 이걸 활용하세요. 두 번째, 수입기업 담당자라면 환해지 비율을 점검하세요. 특히 3개월 이상 선물한 계약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이 갑자기 10% 뛰면 수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대량 수입하는 식품, 화학, 제조업은 필수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환해지 상품은 보험료처럼 생각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세요. 달러 예금, 금, 미국 국채 같은 걸 말합니다. 전체 자산의 10-20% 정도는 환율 방어용 자산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달러 적립식 예금을 소액으로라도 시작하세요. 월 10만 원씩만 해도 환율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통화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1997년 우리도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지금의 4,200억 달러 외환 보유액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환경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리스크는 언제나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왜 어떤 나라는 무너지고 어떤 나라는 버티는지 그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이란의 통화 붕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가, 환율, 금융시장을 통해 우리 지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구조와 신호를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